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이고 오전 10시인데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듣는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혹시 저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더 대단하신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21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신의원 전공보건에서 특강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어엿한 특강 강사로 자리를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21년에서부터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처음 시작했던 강의가 성인 약물 특강 한번 했었고 정신과 약물 특강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또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해부생약 특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출 분석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기출 분석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이제 기출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면 특히 성인이나 여성 쪽을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많이 나오는 트렌드가 해부생약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제가 기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특강이 이론 특강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라, 어떻게 공부하면 좋다라는 합격 전략 특강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08년도 객관식 문제부터 작년에 나온 23년도 서술형 문제까지 제가 싹 다 문제를 한번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왔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부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공부 방법이 다 다른데 이렇게 공부하세요, 저렇게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건 솔직히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의 주관적인 것보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와서 이 근거로서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08년도부터 23년까지 쫙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해부생리학 특강을 제가 처음으로 보건임용계에서 최초로 해부생리학 특강을 시작을 했어요. 해부생리학이 지금 진짜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이따도 1번에 해부생리학 문제를 많이 집어넣어놨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보건임용에서 해부생리학은 사실 앞에 조금밖에 없습니다.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질환, 질병, 약물 쪽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간호학과 4년제를 졸업을 하시고 혹은 학부생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졸업을 하시고 또 그 와중에 10%나 5% 내지의 교직이수에 들으셨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해부생리학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해부생리학은 1학년 때나 2학년 때 잠깐 배우고 3, 4학년 때는 다 간호학 파트를 배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문제 트렌드는 해부생리학 문제가 정말 너무 많이 나온다. 해부생리학을 기초로 한 병태생리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23년에 들어서 강의를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합격 전략 특강.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기출 분석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할 거고요. 제 강의는 지금 초수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N년차 분들도 계실 텐데 감을 잘 잡지 못하는 초수분들이 들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N년차생 분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현직에 계신 보건 선생님들에게 이제 선생님 제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줬거든요. 그랬더니 다 너무 필요한 자료들을 잘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건 우리 교수님이 강의하는 건 맨날 신스특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 이름이 김인찬입니다. 김인찬이어서 제가 맨날 찬스특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죠. 찬스라고 하는 게 기회인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찬스 특강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찬스가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찬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이름을 타서 찬스 특강. 제가 하는 특강은 찬스 특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9개의 트렌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근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 유형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한 3년 동안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요.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병태생리학 문제에서 2단계로 서술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2단계로 서술하래요. 어떤 뭐 병태생리 문제를 2단계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처음으로 나온 문제였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것에 대한 병태생리를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2단계를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2단계? 2단계가 뭐지? 2단계가 뭔데? 이렇게 많이 당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가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도 굉장히 난해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때 당시 커트라인이 지방이 50점대였어요. 전부 다 50.66, 54점 몇몇, 서울이 60점대. 그런데 이번에 서울 어떻습니까? 82점이 커트라인이었어요. 굉장히 커트라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기출 분석을 해서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파악하는 게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3개년 문제를 확인을 해봤는데 해부생리학의 문제의 빈도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해부생리학을 기초로 한 병태생리학이 포인트다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해부생리학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해부생리학을 바탕으로 한 병태생리학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해부생리학과 병태생리학을 물어보는 문제가 60점 중에서 한 10점 정도는 가져가더라고요. 23년 기출을 제가 해부생리, 병태생리 문제를 파악해 봤더니 10점이 이 병태생리와 해부생리를 물어보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 전공은 몇 점 만점입니까? 80점 만점이잖아요. 80점 만점 중에 10점. 우리 범위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10점이나 해부생리학에서 나왔어요. 엄청나게 큰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말 잔인해요. 0.1점으로도 떨어지는 게 임용이잖아요. 그런데 10점 정도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병태생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기본인 해부생리학을 알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찬스 특강이라고 해서 또 해부생리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나 내분비계 해부생리 특강을 했었는데 자료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심혈관계랑 내분비계를 강의를 했었는데 심혈관계에서 뭐가 나왔냐면 빌리루빈의 대사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내분비계에서는 RAA 시스템 아시죠? 라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기출을 먼저 볼게요. 4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사실 정신과 쪽 문제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이론은 정신과 책 피면은 거의 이제 강론서에서는 가장 앞에 나오는 스트레스 이론들인데요. 니은 보시면은 시험지를 받았을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쁜 적도 있고요. 디귿에 위궤양이 생기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단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스트레스에 대한 뭘 물어봤습니까? 생리적 반응. 아예 대놓고 생리학적 반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우렬성 심부전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제 심장에 관해서 다 혈압 측정 나왔죠, 심장 나왔죠. 근데 이제 니은에 심장이 신체의 조직 활동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박출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질환명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심장의 기능에 부전이 있는 거죠. 우렬성 심부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혈액을 충분히 박출하지 못하니까 힘을 보강하려는 보상기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디귿에 신경계와 신장계에서 호르몬적 반응에 대한 보상기전을 각각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신경계와 신장에서의 호르몬 반응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의 반응은 아까 우리 같이 얘기했던 RAA 시스템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서술을 해줬으면 됐던 문제였고요. 신경계에서는 자, 여러분 신경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크게? 네? 그거는 굉장히 세분화적인 거예요. 사실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나뉘어져 있죠. 우리 흔히 중추신경계는 또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말초신경계에서 ANS라고 자율신경계, SNS, 체성신경계로 나눠져요. 근데 자율신경계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체성신경계에서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고요. 또 뇌에는 뇌신경 있죠. 몇 쌍 있습니까? 12쌍이고요. 척수는 척수신경 31쌍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봤던 문제는 신경계적 반응, 바로 이 교감, 부교감 신경인 자율신경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영역을 확장해 보자면 사실은 여기서 나올 만한 게, 사실은 체성신경, 척수신경 31쌍은 솔직히 좀 나올 만한 어떤 트렌드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뇌신경 12쌍은 배우잖아요. 뭐 후신경,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청신경, 부신경, 설화신경, 선인신경 이런 거 배우잖아요. 뇌신경 12쌍이 또 영역 확장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뇌신경의 명칭을, 쉽게 말해서 명칭을 쓴다라든지 혹은 검사 방법, 혹은 이상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 충분히 질병과도 연계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08년도부터 23년도까지 기출 분석을 했을 때 영역 확장, 제가 이제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영역 확장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는데 다른 부분을 물어봤다거나 이런 문제. 지금 신경계 반응에서 자율신경계 반응을 물어봤어요. 교감, 부교감 신경계를 물어봤다면 지금 신경계에서 물어볼 건 또 뇌신경을 좀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밑에 7번 문제를 보실게요. 7번 문제를 보시면 활로사증후군이 나왔어요. 자, 근데 활로사증후군에서 뭘 물어봤냐? 애초에 질문 자체가 뭐였습니까? 해부학적 특징을 제시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부학적인 지식을 물어봤죠. 그 밑에 니은에 근데 팔로사증후군이 있으면 사이노시스, 청색증이 온대요. 청색증이 왜 나타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리학적 기전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청색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이러한 체의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체의가 왜 도움이 될까요? 이 체의가 도움이 되는 생리학적 반응을 또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23년에는 거의 이 문제 하나 다 자체가, 물론 성인 질환에 대한 문제지만 해부 생리학적 바탕이 되는 문제들이 맞다 아니다? 맞죠. 다 해부 생리학적 문제가 기반으로 된 문제들을 다 물어봤어요. 애초에 해부학적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팔로사증후군을 얘기할 때 심실중격혈손, 폐동맥 협착, 대동맥 기승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왜 청색증이 오는지, 이건 또 우자단락과 좌우단락에 대한 내용을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해부생리가 바탕이 되는 문제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21년까지 해부생리 문제를 다 뽑아왔는데요. 이것도 23년 문제예요. 23년 문제인데, 핵황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핵황달에 대한 문제였는데, 니은 보실게요. 니은 보시면 글루쿠론산 전이 효소, 글루쿠로닐 트랜스포레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루쿠론산 전이 효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글루쿠로닉 애시드와 결합을 해서 간접 빌리루빈을 직접 빌리루빈으로 전환시켜주는 효소죠. 결국엔 이 직접 빌리루빈으로 전환이 돼야 우리가 담즙의 형태로서 담낭에 저장이 되고, 이 담즙이 소장, 대장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 이렇게 빌리루빈 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물어보는 건데, 이 과정의 대사 작용을 설명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해부 생리학적 지식을 물어본 거였죠. 자, 그리고 옆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뭘 물어봤냐면, 자, 기억에 들어갈 호르몬 명칭, 니은에 들어갈 호르몬 명칭, 이 호르몬이 임신 중에 자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자, 기억은 그냥 명칭만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니은은요, 하나를 더 물어봤죠. 명칭도 맞추고요, 임신 중에 이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는 걸 또 기능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기억 같은 경우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HPL, 태반 락토겐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근데 니은은요, 자, 황체에서 분비된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황체에서 분비된다. 자, 애초에 이름이 황체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영어로 이름이 뭘까요? 프로게스테론. 애초에 영어의 이제 한국 이름이 황체 호르몬입니다. 황체에서 분비되는데요. 사실 정답은 거의 문제를 보면 정답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 오케이, 그냥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자.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을 임신 중에서 쓰래요. 임신 중 자궁에 미치는 영향을 써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은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임신 중에 자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옥시토신을 기량합니다. 그러면 옥시토신에 대한 기능을 알아야겠네요. 옥시토신은 뭐죠?
자궁수축 호르몬이죠. 자, 자궁수축 호르몬을 기량하니까 뭐겠습니까? 자궁 이완시키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궁을 이완시킨다 이렇게 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온점은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궁을 이완시켜서 결국엔 어떤 이점이 있냐 이것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궁을 이완시켰기 때문에 임신 시에 뭐 유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 끝맺음을 꼭 써주셔라 라는 것도 이따 강의할 때 또 언급을 할 거지만 어쨌든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건 결국은 해부생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23년도 해부생리 문제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점이 나왔더라고요. 10점. 자, 그리고 22년도의 해부생리학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도 해부생리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성에서 나왔네요. 자, 기억을 보시면요. 아, 선생님, 모유수유가요, 피임을 가능하게 한대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호르몬 조절 기전으로 설명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호르몬 조절 기전으로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호르몬이 어떤 축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를 알고 계셔야 이 호르몬 조절 기전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축, 조절 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가 포함된 경구 피임, 이거 니은이구나. 자, 기억. 모유수였죠. 모유수라면 왜 피임이 가능하게 됩니까?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에서 이 프로락틴이 성선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GnRH라고. 여성 지금 혹시 진도 들어가셨나요? 아직 안 들어가셨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 다 배웠던 사람들이니까 학부생 때 이 성선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억제를 시키는 거죠. 이 성선자극 분비 호르몬은 결국에는 뭘 분비합니까? 성선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겠죠. 이름이 애초에 성선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기 때문에 성선자극 호르몬 우리 알고 있는 거 뭐였어요? FSH, LH. FSH는 또 무슨 호르몬이었죠? 난포 자극 호르몬이었고요. LH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었어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안 나오니까 원시난포가 성숙난포로 성장될 수 없고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아 황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피임이 될 수 있다라는 답을 써줘야 됐었어요. 결국은 이 축의 기능을 알고 계셨어야 답안을 완전 온점을 받을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피임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더 좋아요. 사실은 모유수유도 하나의 피임 방법으로 얘기를 하지만 완전한 피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른 피임과 함께 병행하세요. 다른 피임과 함께 하세요. 예를 들어 콘돔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피임과 함께 조절하세요 라고 쓴다면 더 완벽한 답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카페인에 대한 문제였어요. 카페인에 대한 문제. 니은 보세요. 혈압 및 소변량의 변화 써있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뭘 얘기해라? 생리적 반응의 결과. 이것도 결국은 애초에 그냥 요즘 문제가 해부학적 특징은 무엇인가? 생리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생리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너무 쉬워요. 사실 이거는 저는 주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 문제가 카페인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혈압과 소변이 어떻게 됐는지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카페인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게 뭐 알칼리성 크산틴 주제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케이, 패스. 모르겠으니까 패스. 자, 근데 커피, 콜라, 에너지 음료, 초콜릿 다 뭐 들어있어요? 카페인 들어있죠. 사실 이걸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카페인은 혈압과 소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카페인 먹으면 소변 많이 마려워요, 안 마려워요? 소변 많이 마렵죠. 심장 쿵쿵쿵쿵 뛰어서 뭐 밤에 잠 못 자요, 안 못 자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압은 상승하고요. 소변량은 많아지는 게 정답이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리학적 반응, 카페인이 어떻게 생리학적 반응을 이루는지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였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율신경과 연관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신경과 연관이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과 연관이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경계 쪽에서 계속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22년 기출에는 총 4점이 나왔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대박이에요. 21년 문제에서는 제가 총 몇 점 써놨습니까? 16점 써놨어요. 정말 해부생리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21년 문제 5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출혈이 관찰됐습니다. 불안한 정수 상태와 빠르고 깊은 호흡이 관찰됐습니다. 하지를 약 20도 정도 올려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쇼크와 연관해서 문제가 나왔죠.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에 자율신경계의 보상작용 또 나왔어요. 자율신경계의 보상작용 또 나왔죠.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쇼크가 오게 되면 보상작용을 해주니? 이런 문제가 또 나왔고요.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심장은 어떻게 되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산염기 불균형의 명칭을 써라라는 문제도 나왔었죠.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빠르고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CO2가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호흡성 알칼리증이 올 수 있다. 이 호흡성 알칼리증이 정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 디귿의 목적을 정맥계를 중심으로 제시할 것. 디귿은요, 하지를 20% 정도, 20도 정도 올려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쇼크가 오면은 하지를 올려줍니까? 그렇죠. 심장으로 기한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정맥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꼭 문제에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장으로의 기한력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이거는 사실 온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정맥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대정맥을 통해서 상하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의 기한량을 증가시켜서 이런 식으로 정맥계를 항상 같이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옆에 2번 문제인데요. 자, 철분제를 먹으래요. 임신을 하셨나 봐요. 선생님께서 임신을 하셨는데 철분제를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 자, 기역의 경우 함께 섭취를 권장하는 영양소의 명칭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 자, 철분제를 먹으라고 했는데 어떤 영양소를 같이 먹으래요. 그 기역 영양소가 무엇이고 왜 이 영양소랑 같이 먹으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사실 이거는 비타민 C였습니다. 산성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이 산성 환경이 철분의 흡수를 훨씬 더 빠르게 하기 때문에 철분제를 먹을 땐 비타민 C를 함께 드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요, 영역 확장으로 좀 바꿔서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자, 양양 문제를 조금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분제를 먹으라고 했는데 산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 C를 같이 먹어라. 그 이유는 철분의 흡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산제는 함께 복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쫙 밑줄을 딱 그어놓고 기억의 이유를 서술할 것. 왜일까요? 그렇죠. 제산제는 산을 어떻게 하는 애입니까? 중화시키는 애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나왔던 건 핵심은 산성 환경을 만들어줘서 철분의 흡수를 증가시켰어야 되는데 제산제는 산을 중화시켜 철분의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알면 이걸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반대로 물어보면 살짝 당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물과 연관해서도 똑같은 문제지만 살짝 유형만 바꿔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자, 기역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뼈의 명칭. 애초에 이것도 또 뼈를 물어봤어. 해부학이죠. 이 뼈의 이름을 쓰세요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기역을 먼저 한번 볼게요. 기역이 맥버니 포인트, 맥버니점이었습니다. 자, 우리 맥버니점, 충수염이겠네요. 충수염인데 맥버니점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뼈로? 전상 장골극이 정답이었어요. 전상 장골극이 정답이었습니다. 애초에 뼈 이름을 쓰래요. 뼈 이름을 쓰라고 했던 문제는 조금 유형이 새롭긴 하지만 처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뼈 이름을 써라. 그러나 해부학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뼈 이름을 쓰라는 게 이게 해부학 문제가 아니고 뭐야.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하복부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하복부를 눌렀다 떼면 통증. 그래서 우리는 사실 충수염에서는 보통 많은 사인들을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리바운드 텐더니스라든지 로브싱징후라든지 블룸버그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맥버니 지점을 확인하는 뼈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부학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변 완화제의 사용이나 관장은 지금 충수염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 니은. 그 위험이 무엇인지 쓰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지문에서 항상 우리가 가져올 만한 문제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기출분석을 할 때 맥버니 지점이 나왔네? 이 뼈 이름이 나왔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지문에서 꼭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을까? 자, 충수염의 증상. 자,
자, 충수염 의심 시에 주의사항. 우리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진통제 먹으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합니까? 진통제를 복용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죠. 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주의사항에 쫙 밑줄 그어놓고 충수염 의심시 주의사항 하나를 서술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문이 꼭 정답이 되고 이런 경우 문제가 되고 엄청 많아요. 제가 이따 뒤에서 언급을 해드릴 거지만, 자, 그러면 기억엔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통증이 가려져서 진단에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 말고도 충수염의 증상, 우리 많은 사인들 배웠어요. 로브칭 사인이라든지 블룸버그 사인이라든지 혹은 맥버니점의 위치를 또 쓰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때는 뼈의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충수염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선 일단 냉 적용을 해줄 수 있고요. 이제 복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우등 자세,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나왔다면 그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증상이 무엇일까? 약물은 뭘 쓸까? 간호는 어떻게 해줄까? 그런데 항상 거기서 주의할 것은 그 근거를 함께 기억하셔야 된다. 냉을 적용해 줍니다. 새우등 자세를 취해 줍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새우등 자세를 취해 줍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압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요즘은 일반 상식이 아니라 의학 상식을 물어봅니다. 일반 상식을 물어보면 사실 그건 보건의무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뭐 2년, 3년 동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이런 거 준비하는데 일반 상식 물어보면 오히려 화납니다. 이제는. 그죠? 무슨 문제를 이렇게 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어야겠고,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아기를 낳으셨는데 기억 문제를 보니까 일단 해부생리, 파트니까 해부생리를 먼저 볼게요. 자, 니은 아기 젖꼭지에서 우유처럼 하얀 액체가 나와요 라고 나왔어요. 자, 이것의 명칭은 뭐죠? 마유입니다. 마유. 자,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 이것도 모체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결국은 호르몬적 반응을 다 알아야 쓸 수 있는 문제였어요. 결국 병태생약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해부생약을 모르면 이 병태생약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해부생약을 공부하려면요 9월, 10월, 11월 달에 해부생약 공부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때 무슨 해부생약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할 게 산더미예요. 교수님이 모의고사 내면 그 모의고사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모의고사 진도를 예습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해부생약 공부 할 시간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4월 달에 이렇게 빠르게 특강을 와서 할 거면 지금 해라. 할 거면 지금 해라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왔으니까 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출생 1분과 5분에 검사를 하는 건 이거 뭐죠? 무슨 검사죠? 아프가 점수, 아프가 스코어죠. 자, 이거 너무 쉽게 나왔던 게 기억 보시면요, 해당하는 평가의 명칭을 쓸 것, 이거 누가 틀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0에서 2점으로 배점합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이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거. 어떤 항목이 있지?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하지? 자, 그리고 10점 만점이래요. 자, 그럼 10점 만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10점 만점은요, 정상 이상 없음이에요. 해석을 하면. 자, 그런데 6에서 8점은요? 뭐 4에서 6점은요? 뭐 7점 이하는요? 이런 것들처럼 영역 확장에 대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기출분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영역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여기 1분과 5분에 체크를 했대요. 또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프가 스코어를 1분과 5분에 검사를 하는데 각각의 이유가 전부 다릅니다. 1분에 하는 검사는 왜 할까요? 5분에 하는 검사는 왜 할까요? 목적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 어렵게 나오면 충분히 이렇게 이러지 평가의 명칭을 쓰세요. 이거는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고요. 1분과 5분 쭉 밑줄 긋고요. 기억, 1분과 5분에 하는 각각의 목적을 서술할 것. 이렇게 나오면 살짝 헷갈릴 수 있겠죠. 자, 1분에 하는 것은 자궁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 아이의 생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5분에 하는 것은 아이의 신경계 이상의 문제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 나올 게 셌어요. 지문에서 문제 나올 게 셌다고. 그죠? 1분과 5분의 목적, 그리고 항목별 점수인데 그 점수에 해당하는 해석,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명칭은 너무 쉽게 나왔어. 명칭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아프가 스코어가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영역 확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제하는 교수진들이 꼭 전에 어떻게 냈었는가에 대한 기출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문에서 문제를 갖고 오거든요. 이건 정말이에요. 자, 그래서 꼭 영역 확장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요, 완전히 싹 다 해부생략 문제였어요. 완전히.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 뇌 종양은 뇌신경세포보다인 지지세포인 기억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아니, 뇌신경세포도 사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지세포는 또 뭐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뇌신경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신경 12쌍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검사 방법이 무엇인가, 뇌신경에 관련된 질환은 무엇인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뇌신경세포보다는 지지세포. 지지세포가 뭔데? 처음 들어.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해부생리학에 관심이 많거나 해부생리학을 잘 알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던 문제였지만 이게 뭐야?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 명칭을 쓰래. 또 심지어 지지세포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근데 니은 볼게요. 구토가 나타난대요. 종양이 커지면서 두통과 구토가 나타났습니다. 왜요? 구토중추에 명칭을 포함해서 서술할 것. 구토중추의 명칭은 또 뭔데? 그렇잖아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해부생략을 모르면 충분히 당황스러울 문제들이 나왔던 게 바로 이 몇 번 문제야? 4번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뇌에는 다른 부위와는 달리 입띠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서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여기서 BBB 이건 알지. BBB를 통과하는 약물은 해야지 라고 해서 보통 한 4점짜리 문제였다고 한다면 한 4분의 1점? 4분의 2점 정도를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얘도 싹 다 해부생리다라는 문제를 하고 싶고요. 자, 옆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할머니가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입원했대요. 자, 삑 문제 나왔어요. 자, 바이러스성 폐렴은 삼출액의 양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기침의 양상을 제시할 것. 자, 그 다음에 리을 고용량으로 투여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위험합니다. 이거는요, 부신의 기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부신이 또 뭔 줄 알아야 돼. 부신은 또 부신 피질과 부신 수질로 연결돼 있죠. 또 나뉘어요. 또. 자, 그러면 부신의 기능을 알아야 왜 부신에서 고용량으로 투여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이 부신의 위험한지를 대해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정말 해부생리 문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교수님한테 해부생리학 특강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부생리학 강의를 했던 거고, 지금 해부생리는 병태생리랑 연관지어서 충분히 앞으로도 임용에 있어서 해부생리, 병태생리 문제는 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중요한 문제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최근 3년 기출을 했었던 건데 그 외에 이제 과거 이전 기출을 보면요, 아예 문제가 뭐였어요? 천식의 병태생리를 설명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니귿에 뭐가 들어갈지 명칭을 써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에 뭐가 들어가고 그러면 니은이 탈가를 떼면서 이런 물질들이 방출되고 결국은 기도가 좁아지는 게 천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병태생리 질문이 나왔던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9번 문제입니다. 니코틴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선생님, 니코틴은요,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키고 관상동맥을 수축시켜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일방 상식입니다. 선생님, 담배 피지 마요. 왜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속에는 니코틴이 들어있는데 니코틴은요,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키고 관상동맥을 수축시키거든요. 이건 일방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왜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키고 관상동맥을 수축시키니? 를 물어봤어요. 우리 옛날에는 사실 이게 정답이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옛날에는 니코틴은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키고 관상동맥을 수축시키기 때문이다가 정답이었으면 지금은 왜 그러면 수축시키는데? 이에 대한 근거, 해부생리적 병태생리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문제 기억 볼게요. 자, 밑줄 친 기억의 이유를 서술해라. 사람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킨다 라는 기전만 생각을 했지 왜 혈압을 상승시키지? 왜 혈관을 수축시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어렵게 나왔던 거죠. 니코틴은요, 부신 수질을 자극해요. 부신 수질은 카테콜라민이 또 자극이 되는데, 카테콜라민은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부신 수질 얘기했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신의 기능을 또 알아야겠죠. 해부생리 문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흡연은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소판의 응집을 증가시켜 니은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죠.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제시할 것. 이거는 이제 혈전이었어요. 혈전. 자, 근데 어렵게 나오면 거꾸로 나올 수도 있겠죠. 선생님, 뭐 흡연을 하게 되면 혈전의 형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띡 밑줄 긋고. 왜요? 답은 여기 있어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소판을 응집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문이 답이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디귿 볼게요. 일산화탄소는요, 심장 근육에 유용한 산소량을 감소시킵니다. 왜요? 그 기전을 설명할 것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지역사회 다 배우셨나요? 지역사회 끝났죠, 지금 커리큘럼에서. 지역사회에서 일산화탄소를 얘기할 때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 이런 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배 이상 높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여기 O2가 있으면 헤모글로빈은 어디로 가겠어요? 더 친화력이 좋은 CU로 가게 돼서 결국은 이거 결합이 뭡니까? HbO2잖아요. 산화 헤모글로빈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써줬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결국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 그리고 결국엔 산화 헤모글로빈의 감소, 이런 것들을 써줬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리을 마지막으로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고밀도 지단백을 높여야 된대요. 왜요? 그 이유를 설명할 거. 사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HDL은 왜 올려야 할까요? LDL과의 관계를 함께 서술해주면서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LDL, 뭐 중성지방, TG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결국 HDL이 하는 일을 연관을 시켜줬었어야 되는 문제들. 결국엔 이거 전부 다 해부생리학적 문제였어요. 그죠? 결국엔 해부생리학적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11월 달에 하면, 9월 달에 하면, 10월 달에 하면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지금 해라.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니코틴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약물 오남용, 옛날에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학교보건법 자체가 개정이 됐어요.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선생님들 요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약이 정말 판치입니다. 판치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마약 청정국. 근데 이 마약 청정국의 타이틀이 깨졌죠. 우리나라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10대 아이들까지도 마약에 함께 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엊그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대치동에서 이 얘기 아세요? 대치동 사건? 대치동에서 어떤 이제 한 사람들이 학원가 앞에서 이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음료수다라고 무료 시음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좋으면 사시라고, 일단 먹어보시라고, 좋으면 사셔라 이런 식으로 꽂아서 학생들은 당연히 내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데 또 학구열이 얼마나 높은 대치동입니까? 애들이 마셨지. 마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학부모한테 연락을 합니다. 당신 아들이 마약을 먹었으니 이거 내가 신고 안 할 테니까 돈 보내라. 보이스피싱이죠. 실제로 그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학생들은 마신 거고, 실제로 그런 것들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내고,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리고 했었는데, 학교보건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이 마약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니코틴은요, 마약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담배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근데 이 니코틴이 중독성이 엄청 셉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필로폰, 대마, 니코틴, 헤로인, 또 뭐 있지?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쫙 써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독성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뭘 것 같아요? 필로폰 했네. 뭘 것 같습니까? 중독성이 뭐가 가장 높을까요? 니코틴입니다. 니코틴.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니코틴도 마약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독성이 너무 높아. 그렇기 때문에 금당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담배 안 피면. 사실은 우리가 이 쾌락을 느끼는 그 기전은 도파민의 분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뱃 중에서 도파민이 5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담배를 피거나 이런 마약류를 하게 되면요, 도파민이 1000까지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잘 도파민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당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도파민 수용체가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도파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5만큼씩 만들다가 갑자기 1000씩 만드니까 도파민 수용체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도파민 수용체가 부족하게 되니까 용량을 계속해서 늘려요. 이게 똑같은 용량을 했더니 이제는 이 희노애락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늘려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동일의 용량을 사용해서 더 이상 효과가 볼 수 없을 때 약의 효과를 놀리는 거, 그거 뭐예요? 내성이죠.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들, 내성이 무엇입니까? 금당증상이 무엇인가는 실제 기출이에요. 금당증상을 쓰라 그랬어요. 이거 나왔었고요. 내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마약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 정신과적 질환이랑 연결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제 제가 여기 보시면 학교 흡연예방사업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자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금요일인데 연수를 엄청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더 언급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마약류라든지 약물 쪽, 오남용 이쪽은 다시 한번 교육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 언급드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출문서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왜냐?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자, 지문이 문제로 돼서 출제된다. 지문이 결국은 문제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릴게요. 자, 볼게요. 2022년 기출입니다. 2022년 기출인데요. 자, 이거 논란이 있었던 문제예요. 왜냐면 강사들마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사들끼리 답이 좀 달랐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기억 한번 봅시다. 자, 교직원들이 직접 실제 상황 중에 인물로 등장해서 연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분석해서 각자의 대응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교육 방법 중에 명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할극? 이게 이제 역할극이냐 시뮬레이션이냐, 이 말들이 엄청 나왔었는데요. 제가 2008년도부터 24년도까지 기출 분석을 한 결과 2011년 객관식 지문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학생들이 실제 흡연 상황 중에 인물로 등장해서 연기를 보여준다. 이거는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문이었어요. 지문에서 딱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역할극 나와 있는데 포인트 다 들어있죠. 인물로 등장해서 연기를 보여준다. 자, 문제 갑니다. 실제로 인물로 등장해서 연기를 합니다. 똑같이 나왔죠. 11년 만에 문제가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역할극이 정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출 분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뻥 안 치고 지문이 뭐가 됐어요? 문제가 됐어요. 정말. 자,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 볼게요. 22년 기출 볼게요. 가와사키병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가와사키병으로 입원을 했대요. 자, 그런데 기억 보세요. 기억에 급성기에 나타나는 눈과 혀의 특징적인 증상은 무엇입니까? 각각 서술하시오. 자, 그럼 각각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가와사키병 때는 눈은요 어떻게 되고요, 혀는요 어떻게 됩니다. 이거를 쓰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옆에 기출 볼게요. 옆에는 객관식 기출입니다. 옆에 12년이네요. 12년 객관식 기출에 가와사키병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눈과 혀를 얘기했었으니까 여기를 볼게요. 자, 딸기 모양의 혀가 관찰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정답이에요. 딸기 모양의 혀가 관찰된다. 자, 눈 볼게요. 화농성 분비물을 동반한 일측성 결막 출혈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건 틀린 지문이었어요. 틀린 지문이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니은의 특성. 선생님, 애가 고열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열은요, 자, 여기 볼게요. 또 고열의 특성을 설명할 것 5일 이상 열이 지속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해 주자면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항생제래. 해열제에 반응하지 않는 5일 이상 열이 지속된다. 고열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해 줬었으면 됐겠죠. 니은 같은 경우는요, 화농성 분비물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가와사키병은 동반하지 않는 일측성이 아니고요, 양측성입니다. 양쪽 눈 다 나타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2012년 객관식 기출을 봤으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봄으로써 뭐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닌데, 5일 이상 열은 맞아. 딸기 모양 맞지. 이거는 둘 다 맞아요. 이거 두 개가 다르게 또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공부를 했던 게
똑같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은요, 영역 확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와사키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침습적 검사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기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됐죠. 기출 문제의 지문이 문제로 출제됐지만 영역 확장입니다. 비침습적 검사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진단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럼 약물은 뭘 쓸까? 이런 것들을 영역 확장으로서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진짜 딱 보면 진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기출 분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왜냐? 이렇기 때문이에요. 정말.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장 범위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2014년 기출입니다. 2014년 기출에요, 통풍에 대한 내용이 신문에 실린 형태로 나왔어요. 자, 통풍에서 뭘 물어봤냐면, 자, 여기 보시면요, 통풍의 경우 뭘 쓴대요? 콜키친, 프로베네시드, 알로프리뇰, 이런 약물을 쓰는구나. 근데 문제는요, 이 약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물어봤냐? 자, 기억이 과다 생산되거나, 이렇게 할까? 자, 기억과 니은의 내용을 쓰라 그랬는데, 기억이 과다 생산되거나 배설이 안 되는 통풍의 경우 이런 약들을 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때 맥주나 니은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내장류나 등푸른 생선, 조개, 멸치, 새우 등을 과다 섭취하면 통풍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걸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기억과 니은이 무엇인지 쓰면 됐습니다. 요산과 퓨린이었죠. 이걸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 그러면 요산과 퓨린에 대한 내용은 나왔어. 그럼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을까? 딱 봐도 콜키신의 내용 나왔죠. 프로베네시드에 대한 내용 나왔죠. 알로프리뇰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약물이 다음번에 출제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요, 등푸른 생선이나 내장류, 조개, 멸치 등을 과다 섭취하면 악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볼게요. 이 다음번에는 4번 문제는 18년도에 기출인데요. 기억 보면은 요산결정체가 관절에 축적돼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 심한 관절통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기억에 해당하는 질병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었어요. 이거 통풍이죠. 누가 봐도 통풍. 자, 그런데 자, 여기 있다. 동료 의사가 하는 말 볼게요. 의사가 콜키신, 알로프리뇰, 프로베네시드를 쓰래요. 근데 여기서는 프로베네시드만 물어봤어요. 디귿 딱 쳐있죠. 이 디귿의 양리학적 기전을 쓰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전 기출에 보면은 전부 다 언급을 했던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프로베네시드 약물의 기전이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리을 보세요.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퓨린이 많은 음식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퓨린이 많은 음식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죠? 기출, 지문이 결국은 또 똑같은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는 똑같이 문제가 출제된 거 플러스 영역 확장이었죠. 너무 이런 문제는 틀리면은 아깝잖아요. 사실 4분의 4점 맨날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는 온점을 다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였죠.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16년 기출입니다. 자, 16년 기출인데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가 나왔어요. HIV랑 함께 연관지어서 에이즈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이즈의 원인은 HIV임. 뭐라고 썼어요? 에이즈의 원인은 뭐래요? HIV임이라고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년이에요. 2023년 기출입니다. 옆에 거. 또 똑같이 HIV가 나왔네요. 여기 아니네. 잘못 봤네. 자, 보세요.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요. 그 밑에 거다. 자, 그 밑에 거 봅시다. HIV인데 이 전파는 어떻게 된대요? 성적 접촉이나 혈액이나 체액, 분만이나 수유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라고 어디 나와 있어? 지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 거 볼게요. HIV의 감염 경로를 써라. 나와 있어요. 또 뭐가 된 겁니까? 지문이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할 때는 문제에 나왔던 거, 여기 보니까 면역세포 몇 개 미만이면은 에이즈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는 기출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문을 꼭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지문이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문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라고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HIV의 감염과 경과 증상이 나왔잖아요. 아, 초기 단계, 무증상 단계, 증상 발현 단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쭉 밑줄 긋고 평균 10년 동안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는 단계입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HIV의 경과에 어떤 단계에 해당되느냐, 무증상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문을 항상 꼭 같이 공부하셔라. 기출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문제가 나온 건 당연히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려고 기출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지문을 함께 공부해라라는 거 나와 있겠죠. 자, 그 다음 15년 기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에는요 식중독이 나왔어요. 그런데 22년에도 또 식중독이 나왔어요. 식중독 유형에 따른 원인과 특성,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실 문제는요 낼 거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유형을 바꿔서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항상 교수들도 기출문제를 보고 그 지문을 살려오거나 영역을 확장해서 문제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기출분석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1번 보시면은 포도상규균 식중독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황색 포도상규균은 기억이 원인에 대해 발병합니다. 자, 선생님들 지역사회 공부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포도상규균의 원인,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분명히 지역사회 끝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기억은요? 그렇죠. 기억은 장독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옆에 거, 재작년 거 문제를 보면요. 포도상규균에 원인균인 뭐가 들어있는? 장독소가 들어있는 또 나왔어요. 결국은 이건 좀 반대죠. 여기서는 정답이었던 게 지문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문이 정답이 되고 정답이 지문이 되고 이런 것들 기출을 항상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또 언급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한번 했으니까 자, 니은까지 해봅시다. 자, 그럼 포도상규균이 있는 사람들은 식분 취급자가 니은 질환이나 편도선염 등에 걸렸을 때는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니은은 화농성 질환이죠. 니은은 화농성 질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나온 식중독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아예 식중독을 구분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식중독의 구분,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구분 자체를 먼저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이 있구나. 그리고요, 세균성과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들이 또 있어요. 세균성은요, 다량으로 있어야지 식중독이 발생을 하고요. 바이러스는 소량으로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문제는요. 세균성과 바이러스 식중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세균성에서도 감염용과 독소용으로 나뉘는데 이거에 대한 각각에 대한 특징들이 또 있어요. 뭐 열에 약하다, 열에 강하다. 뭐 이런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분을 또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 낼 거 천지예요. 왜? 지문으로 너무 많은 내용들을 줬기 때문에 다음번에 나온다면 이 지문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거죠. 자, 독소형 문제에서 또 여기 이제 기억을 비워놨어요. 독소를 만드는 아포가 파괴되지 않은 소세지, 육류, 통조림 등에서 나타난다. 뭘까요? 기억. 보툴리누스. 사실 우리 이거 모르잖아요. 몰라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구분만 잘 해놨으면 뭐야 독소형에 지금 보툴리누스 없네. 그냥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몰랐을 때는 이런 포인트로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조화가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화가 이런 거예요. 식중독 크게. 식중독. 자, 식중독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세균성은 감염용, 독소형. 감염용은 이렇게, 독소형은 이렇게. 이게 구조화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구조화인데 구조화만 할 수 있어도 1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 그죠? 잠복기가 가장 짧은 식중독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치명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은 또 뭘까요? 자, 그럼 보툴리누스가 나왔으니까 보툴리누스에서 영역 확장을 해보자면 황색 포도상규균에서는 기억이 원인이 된대요. 자, 그럼 보툴리누스에서는 무엇이 원인이 될까요? 어떤 독소일까요? 신경독소. 맞아요, 신경독소. 뉴로톡신이라고 합니다.
뉴로톡신. 얘는 엔테로톡신, 뉴로톡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아까 여기 독소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도 독소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신경독소, 장독소 이런 식으로 또 결국 기출 분석은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2년 기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자, 기억에 모유 수유가 피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상하부 내하수체 난소축을 알아야 된다. GnRH 성성자극 분비 호르몬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그 옆에 2015년 기출인데요. 2015년 기출에는요.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내하수체 전엽에서 내하수체 후엽에서 각각 어떤 호르몬들이 반응을 한대요. 자, 그런데 이 호르몬들의 반응을 각각 2가지씩 쓰세요라고 나와 있던 문제였어요. 내하수체 전엽에서는 당연히 무슨 호르몬이 나오겠습니까? 내하수체 전엽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올까요? 모유 수유하면 내하수체 전엽에서 옥시토신?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떤 거요? 프롤락틴.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선생님들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틀리면 뭐 어때?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내하수체 전엽에서는 프롤락틴, 내하수체 후엽에서는 옥시토신. 결국은 프롤락틴의 기능 2개와 옥시토신의 기능 2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부생약이죠. 그런데 이 2개가 굉장히 연관이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프롤락틴은 내하수체 자꾸 이거 왜 클릭돼? 자, 프롤락틴은 내하수체 전엽에서 프롤락틴이 분비되는데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자, 첫 번째, 선생님들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프롤락틴이? 애초에, 자, 이름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프롤락틴의 한국 이름 뭡니까? 젖분비 호르몬 혹은 유즙 분비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젖 생산한다. 젖이 이 젖이 맞나? 맞죠? 갑자기 헷갈렸어. 나도 이렇게 틀리는데 틀리면 좀 어때요? 자, 첫 번째 젖 생산하고요. 젖 생산하니까 젖 분비해요, 안 해요? 애초에 이름 자체가 젖 분비 호르몬이라니까. 젖 분비합니다. 두 번째, 피임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GnRH. 성성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FSH의 LH 안 나오게 하고요. FSH는 난포 성숙 호르몬인데 난포가 성숙이 안 되니까 애초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배란이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황체 완송이 안 되는데. 이 2가지의 기능을 썼었는데, 자, 이 2가지 중에 어떻게 피임이 됩니까? 라는 문제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죠? 자, 니은 내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요. 자, 옥시, 이것도 이름은 알면 돼. 아까 얘기했잖아. 황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래요. 황체 호르몬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프로게스테론. 얘 뭡니까? 옥시토신 한국 이름? 자궁? 수축 호르몬. 자궁 첫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요. 자궁을 수축시켜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젖 사출 반사를 하게 됩니다. 요 2가지의 호르몬적 기능을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죠. 결국은 어쨌든 얘도 문제가 돼서 출제가 된 거죠. 그죠? 똑같은 문제를 물어봤던 겁니다. 방법만 좀 다르게 물어봤던 거지. 얘는 자, 22년 기출에서는요, 아예 모유 수유를 하면 피임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얘기했고, 얘는 피임이 왜 됩니까를 물어봤으면 얘는 피임이 됩니다를 쓸 수 있도록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죠? 결국은 기출 문제.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조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구조화 내용들을 가져왔어요. 제가 했던 구조화는요,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사실 이게 이쁩니까? 안 이뻐요. 그냥 본인이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걸 조금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는요, 아예 헷갈렸던 것들을 조금 만들어 놨어요. 이게 나는 주스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주스가 너무 헷갈려서, 이때 이 검사하고, 이때 이 검사하고, 이때 이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쫙 해놓고요. 자, 다운증후군도요, 이거 사실 조금 쉽게 외우는 꿀팁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왜, 다운증후군 검사를 할 때 3중 검사를 합니다, 혹은 4중 검사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3중 검사는 어떤 검사고, 4중 검사는 거기서 뭐가 추가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중 검사는 HCG, 알파피토 프로테인, 에스티롤이었고요. 4중 검사는 이니빈 A가 추가가 되는 건데, 그냥 이거를 쓰면 몰라. 근데 상승과 하강이 있잖아요. 이 상승과 하강이 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잠깐만, HCG가 상승이었나?
인입인 A가 상승이었나?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 A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약간 하이 이렇게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 에이씨. 그래서 약간 하이를 기분 좋게 했어요. 그래서 A 하이를 자 H C G고요. I는 인입인 그렇죠. 근데 인사를 안 받았다. 에이씨. A는 뭘까요? 알파, 페토, 프로테인. E는 뭘까요? S, 트리움. 저 이렇게 외웠어요. 하이 이랬는데 아이씨 인사 안 받아주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 A. 이건 본인만의 첨킹을 또 만드시면은 안 까먹어요 절대. 혹시라도 이번 24년도 문제에 이 하이 A가 나오면 선생님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꼭 지금 이 시간에 기억이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화는요 어떻게 하면요 첫 번째는 과목별로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여성 구조화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성인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가장 큰 틀이고요. 그 다음에 계통별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 대한 문제, 맥관계에 대한 문제, 뭐 내분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 피임을 넣어놨잖아요. 피임은요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피임 엄청 많아. 우리 뭐 경구 피임량, 응급 피임량, 그 다음 또 뭐 있어, 뭐 콘돔, 뭐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피임은요 날짜 계산법 중에 월경주기법, 오기노시법, 기초체온법, 자궁경관점액관찰법, 경구 피임약 중에서도 에스트로겐 단독 피임법, 프로게스텐 단독 피임법,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텐 병합 피임법, 응급 피임약은 PI 식수, 임플란론이나 노플란트, 콘돔, 페미돔, 다이아프렘, 자궁내 장치는 또 있어요. 뭐 구리 자궁내 장치, 호르몬 자궁내 장치 엄청 많아요.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딱 해놓고 문제는 뭘 보냐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피임 뭐가 있어? 안 보는 거야, 여기는. 안 보고, 피임? 내가 그때 구조화 해놨던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콘돔, 뭐 페미돔, 자궁내 장치, 날짜 체온법, 뭐 기초 체온법, 날짜 계산법,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신과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강문서에다가 이렇게 썼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청기를 또 만들었어요. 어제 술을 먹고 지각하는 의사는 혼날까봐 불안한 감정. 근데 청기가 너무 길어. 그래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이상행동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지리멸려, 보순증, 상동증, 강직증, 낙굴증, 반향언어, 방향동작, 뭐 언어압박, 언어빈곤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예 구조화를 안 해놓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꼭 이렇게 구조화를 시작해서 자, 의식장애는 뭐가 있지? 의식장애는 크게 주의력 장애와 의식의 장애가 있다. 주의력 장애는 주의 산만, 선택적 부주의, 과잉각성. 의식장애는 혼돈, 의식 혼탁, 선망, 혼수, 혼미. 이런 식으로 사고장애도 보면요 엄청 많아요. 사고 형태 장애인지, 사고 내용의 장애인지, 사고 과정의 장애인지 이렇게 계통별로 분류를 해 나온 다음에 사고 형태 장애는 비현실적 사고, 자폐적 사고, 마술적 사고, 구체적 사고가 해당되고 사고 과정의 장애에서 우원증, 연상향, 지리멸려 이런 것들은 사고 과정의 장애구나. 이런 것들로 다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한 내용은 다 아는 건 당연합니다. 비현실 사고는 뭐지? 우원증은 뭐지? 지리멸려는 뭐지? 이런 거 아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알기 위해서 구조화를 시켜놓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켜놓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요 단권화입니다. 단권화. 제가 구조화는 진짜 필수입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나 단권화는요 선택입니다라고 써놨죠. 단권화는요 사실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면 더 좋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수들은 사실 단권화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생각해요. 하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매번 이렇게 뭐 금요일마다 강의하나요 지금? 금요일마다 강의하는 거 복습하는 것도 솔직히 버거워. 뭐 인강생 들으면 한 번 밀리면 6시간, 막 4시간, 5시간 밀려. 언제 합니까 솔직히? 그래서 단권화는 선택인데요. 단권화를 할 거면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9월, 10월, 11월 때 언제 단권화 할 거예요? 언제 해부생략 공부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격전략 특강으로 이렇게 좀 이게 월초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단권화를 할 때는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잘 모르는 과목, 약한 과목을 해라. 잘 아는 과목은 할 필요 없어요. 잘 아는 과목은 내가 잘한다, 강하다, 이거는 구조화만 해놓으세요. 구조화만 해놓고요, 뭐 이렇게 막 틀을 이렇게 정리해 놓잖아. 뭐 이런 식으로 틀을 이렇게 막 정리해 놓잖아요. 구조화해 놓고 그 구조화만 보고, 증상 보고, 간호 보고, 약물 뭐 쓴다. 이런 식으로 인출만 해놓으면 되고요. 잘 모르는 과목, 약한 과목. 저는요, 뭐가 약했냐면요. 지역사회가 너무 약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 간호를 제일 싫어했어요. 살면서. 간호학 중에서 아동 간호 지금도 싫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전 단권화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든 얘를 잡아 먹어야겠다. 나 너무 지기 싫은 거예요, 얘네한테. 제가 학교 다닐 때 여성 간호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여성 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여성 학점을 받았는데 D제로를 받은 거예요. F 안 주고 그냥 D제로를 준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D제로야 무슨. 그래서 제가 재수강을 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여성 씹어먹어 주겠다. 나 D제로 만족 못해. 10불 받았어요. 되게 약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게 너무 승질이 나는 거예요. 임용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여성을 정말 잡아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여성도, 그래서 제가 총 3권의 단권화를 했습니다. 여성, 아동, 지역, 이렇게 3권의 단권화를 했는데요. 제가 단권화를 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잘 그림이 안 보여서 제가 갖고 왔는데 혹시 좀 확대되나요? 여기 이제 제가 여성 해부 생리랑 분만 생리를 정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완전 진짜 해부 생리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분만 생리, 뭐 분만의 기전, 과정 이런 것까지 제가 싹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거 사진은 그냥 인터넷에서 다 불러와가지고요.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분만이 어떻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 골반과 그런 관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짜증나서 찾아봤어요. 저는 약간 뭐 하나 모르면 넘어가지 못하는 좀 미련한 스타일이에요. 사실 좀 모르면 그냥 넘어가. 그냥 외우면 되는데 나는 좀 미련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것도 이거 레오폴드 복부 촉진법 이런 거 정리를 해놨던 거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단권항구에서 또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지저분하게 답안지에다가 그냥 애들 약간 감독하면서 그냥 막 공부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조기하강, 만기하강, 변이성 하강이 있거든요. 이번에 만기하강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단권을 해서 자기 걸 만들어 놔야 돼요. 자기 걸 만들어 놓고 이것만 여성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여성 두꺼운 책, 지역사회 두꺼운 책, 성인 두꺼운 책 가져가면 솔직히 집만 돼요. 물론 쉬는 시간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얼마나 들어올까요? 옆에 선생님들은 다 막 이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 막 아는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선생님 이 문제 어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집중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내가 스스로 집중할 수 있고 스스로 잘 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데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쉬는 시간에. 근데 이 두꺼운 책 언제 다 봐. 내가 나에게 중요한 거,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이 단권화가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단권화를 한 책 시험장에 가서 보시면 충분합니다. 무겁게 다 가져갈 필요가 없다. 단권화 한 것만 한 번 봐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단권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아까 약하다 그래서 지역이요 했는데, 보시면요 지역사회 책 엄청 두껍잖아요. 지금 몇 페이지 되나 모르겠지만 지금 책이 바뀌어서 저는 이전 책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한 400에서 500페이지 정도가 됐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20장으로 줄였어요. 근데 물론 글씨가 굉장히 작죠. 굿노트를 이용해서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한 거예요. 글씨가 굉장히 작게 20장으로 그 500장의 내용,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줄여서 그 20장만 가지고 갔어요. 지역사회는. 그리고 이것만 받고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고 내가 문제를 맞췄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저는 뭐 건강 신념 모델링, 개수행, 사육교행 이런 거는 제가 만든 청킹이에요. 그냥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지금 글씨가 엄청 작지만 물론 이제 컴퓨터로 봐서 그렇지 내가 쓴 걸로 보면 다 잘 보여요. 이런 식으로 오마 4가지 영역은 환사생건이다. 42가지 문제면 이렇게 따따따딱 또 이렇게 딱 확정해가지고 나눠놓고, 그리고 나서 나는 너무 헷갈렸던 게 감염병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감염병은 이제 충분히 나올 만한데 감염병의 정의 1급 감염병부터 쭈루룩 쓰고, 그럼 1급 감염병은 무엇이고 2급 감염병은 무엇이고 쭈루룩. 그리고 등교중지, 학교보건 지금 배우셨습니까? 등교중지에 대한 내용도요 학교보건법 8조랑 학교보건법 시행령 22조에 대한 등교중지의 내용이 있어요. 두 개가 달라요. 그것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등교중지는 학교보건법 제8조와 학교보건법 시행령 22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학교보건법 8조는 이렇게 내용이 있고 22조는 이렇게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켰는데 단거나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국은 단권화는 물론 선택이긴 하지만 하면 좋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단권화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도중에 시작하다가 그만하는 사람, 그냥 책 볼래.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해놓을 거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셔야지. 하다가 중간에 멈출 거면 그냥 책 보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 차라리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단권화를 시작하세요. 90, 11할 때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진짜 절대 못해요.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학기 초, 지금. 꼭 지금 하셔라. 제가 지금 내용 말씀드리는 기출분석, 구조화, 단거나, 해부생리 공부 다 지금 하셔야 되는 공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 싹 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저는 이 감염병 문제는요, 사실 교수님이 학교보건에서 내줬던 감염병 문제만을 정리했던 거였어요. 법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이 법은 다 볼 수 없고, 교수님이 그래도 찝어준 건 무조건 보고 가자라고 해서 제가 다 정리를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정말 팔이 빠질 뻔했지만 이것만 보고 갔습니다.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다 그만둘 거면 하지 마셔라. 진짜 의지를 제대로 가지고 하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이죠. 아동 보시면 아동 끝판정리 이렇게 썼어요. 책 보기가 너무 싫어서 제발 이것만 알고 가자 이렇게 해서 썼거든요. 이쁩니까? 하나도 안 이뻐요. 이쁜 게 중요합니까? 공부하는데 뭐 필기 마음에 안 들어, 글씨체 마음에 안 들어, 다 지워, 다 찢어, 다시 할 거야. 막 볼펜 막 이쁜 거 사가지고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번에 뭔 문제 나왔어요? 이 발달공부성 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단권형 노트를 가져가서 그냥 내가 보면은 그냥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다니까. 내가 중요한 것만 가지고 가세요, 제발. 이런 식으로 저는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만. 이거 아동도요, 내가 뺄지란 다 뺐어요. 뺄지란 다 빼고 충분히 나올 만한 거, 이번에 좀 괜찮을 것 같은 문제, 중요한 거, 이것도 파악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포유반사가 문제가 나왔었어요. 재작년인가 언젠가. 아무튼 포유반사 문제 나왔었고, 반사들을 제가 싹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사라지는 기간들을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 아까 해설했던 거? 아프가 스코어 나왔었죠. 아프가 스코어 또 다 제가 정리를 했었던 거였어요. 아프가 스코어 때 저는 아까 항목 얘기했었죠. 제가 10점 만점이라 그랬고, 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점수에 대한 해석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1분과 5분 각각을 구분해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심욱은 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심욱은 피자 먹어 이렇게. 심은 심장 박동수 항목이에요. 호는 호흡수, 태아가 호흡을 잘하는가? 근은 근력 운동이에요. 피는 피부 색깔이고요. 자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야, 심욱은 피자 먹어 이러면은 심욱은 피자, 심장 박동, 호흡수,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항목을 외웠었고요. 아까 0, 1, 2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해당하는 점수들에 대한 해석 여기서 7점 이상이면 양호합니다. 정상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4점에서 6점일 경우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뭐 0점에서 3점일 경우에는 즉각적인 소생, 위험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소생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1분에는요 자궁의 생활이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거고요. 5분은요 신경계를 사정하는 거였죠. 중추신경계를 사정하는 겁니다. CNS는 중추신경계요. 이런 것들처럼 하나의 문제를 각각의 꼬리치기, 가지치기 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문제가 국가고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걸 나와요. 국가고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뭐 태아의 심박동은 78회였으며 몸 색깔은 분홍했으나 사진은 창백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은 없으며 호흡은 보조개의 도움 없이 양호하게 잘 웁니다. 해당하는 점수로 오른 것은 1번 6점, 2번 7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 이런 지문을 주고도 아이의 아프가 스코어에 따른 방식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점수는 몇 점이고 그에 대한 해석을 쓰시오. 예를 들어 6점이 나왔다. 4에서 6점은요 24시간 동안 집중관리를 해야 된다. 중증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중증관리를 해야 하는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아프가 스코어가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아프가 스코어, 아프가 점수, 이게 정답이었잖아요.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아프가 스코어는 한 번 더 꼬아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 5번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셔라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버릴 건 좀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본인마다 다 이제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출제 비중이 좀 낮고요. 출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90, 11월 달에 시간이 없어 죽겠어요. 근데 이거까지 알고 가야지. 저거까지 알아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버리시라고. 저는 항상 뭘 버려야 하냐면요. 보건교육을 항상 단 한 번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보건교육은요. 왜냐면 내가 기출분석을 해보니까 보건교육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죠.
역할, 이게 답이었어. 이게 보건교육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교과교육학이 없잖아요. 교과교육학이라고 해봤자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교육학적인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과교육학 사람들의 임용고시 문제를 보잖아요. 반두라에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저쩌죠. 뭐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저쩌죠. 뭐 이렇게 진짜 그렇게 나와요. 뭐 일반 사회라든지 뭐 국어라든지 이러면은 진짜 학자가 나오고요. 뭐 켈러의 뭐를 이용할 저쩌고. 근데 우리 지금까지 내가 08년도부터 23년까지 기출 분석해봤습니다. 켈러 뭐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뭐가 나왔냐면 교육 방법을 써라. 역할극. 이 토의 방법의 정의를 써라. 분단 토의의 특징을 써라. 직소 모형을 써라. 이렇게 교육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이제 내가 정리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건교육은 버려야겠다. 우리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교수님 맨날 글레이저, 뭐 켈러, ARCS. 그것도 뭐죠? 소요 시간분의 무슨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걔 누구지? 캐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물론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출제위원도 아니고 사실 이번에 제 강의를 보고 그 출제위원들이 쟤 좀 봐라. 이거 내줘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기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그 근거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한다면 선생님들이 안 믿으실까 봐 기출 문제를 다 가져왔습니다. 22년 볼게요. 22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직원들이 실제 인물로 등장해서 연기를 하세요라는 거. 교육 방법을 써라. 이게 학교보건 아닌가? 그죠? 교육학, 학교보건의 교육학적인 내용이었고요. 2018년 볼게요. 기억니은에 해당하는 토용의 명칭을 써라. 명칭 쓰래. 이런 것들. 근데 일반 교육학을 공부했으면 토의 명칭 정도는 솔직히 쓸 수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있어야 돼요. 토의 명칭. 아니 토의 정의를 쓰래요. 분단 토인지 패널 토인지 심포지엄인지 세미나인지 이거 명칭을 쓰라고 왔어. 자 볼게요. 연명으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 4명에서 6명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뭐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찬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토의 과정에 참석한 학생들이 연명으로에 대한 지식을 얻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얻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명칭이 무엇입니까? 니은 학생들을 여러 모둠으로 나눠서 토의하게 한다며 다시 전체로 모아서 의견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명칭이 뭡니까? 이거 너무 간단하죠. 자, 옆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출이에요. 디귿 패널 면접에 쫙 밑줄 그어놓고 디귿의 방법을 쓰고요. 장점 한 가지를 서술해라. 이거 일반 교육학 공부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문제들 맞춰야 된다 안 맞춰야 된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대신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보건교육에 대한 공부를 안 했어. 버렸어. 근데 이게 나왔어. 그러면 나 보건교육 공부 안 했는데 못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 교육학을 했으면 충분히 명칭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론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근데 버려서 못 쓸 것 같으면 버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1년 기출 볼게요. 21년 기출에도 분임 토의, 그러니까 버즈 토의죠. 찍 밑줄 그어놓고요. 뭐라 했습니까? 토의 방법에 대해 쓰세요 라고 하죠. 결국 지금까지 3개년 기출로 내가 교육학을 문제를 봤을 때 토의 방법만 계속 나왔고 교육 방법만 계속 나왔어요. 글레이저, 캐롤, 켈러, 반두라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 근데 저는 그렇게 버렸는데 선생님들은 제 말을 따르지 마시고 본인들이 스스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써놨어요. 꼭 본인만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적은 문제라고 써놨어요. 본인만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적은 문제는 과감히 버려라. 근데 단 시간이 없는 경우 버려라. 솔직히 말해서 다 보면 좋죠. 진짜 어떻게 알아? 지금 내가 08년부터 23년까지 걔네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24년 문제에 갑자기 딱 반두라, 캐롤, 켈러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경우는 저는 항상 보건교육 버려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 맞췄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버릴 건 버려라, 과감히 버려라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6번째 트렌드입니다. 답안 작성법을 변경해 주세요. 특히 N수생들 있잖아요. 진짜 긴 장수생들은요. 답안 작성 방법을 꼭 변경하셔야 됩니다. 장수생들은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했고요.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얼마나 합격이 간절할까요? 소수보다 장수생들이 더 간절한 거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초수생들 분들은 다 공부 열심히 했고 합격하고 싶겠죠. 근데 4년, 5년 공부하신 분들은 도대체 얼만큼 합격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1차 컷을 넘지 못했다. 혹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답안 작성법을 변경하십시오. 우리가 사실 답안을 OMR로 마킹을 해서 내는 게 아니라 답안을 서술형으로 작성을 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채점자들이 채점을 하는데 이 답안에 대한 방법, 서술 방법이 이상할 것이다. 우리는 사실 답안만 쓰고 내니까 합격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 답안이 이상했기 때문이거든요. 답안 작성 방법을 꼭 변경하셔라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아는 거 전부 다 쓰세요라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 전부 다 써야지라는 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문제를 나눠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2년 기출을 한번 볼게요. 2022년 기출에는요, 굉장히 명확한 답안을 요구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역할극 계속 나옵니다. 자, 기억. 이거는요, 역할극밖에 답이 없어.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썼어요. 그럼 답이에요? 아니요. 역할극만 답이에요. 명확한 답을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 역할극? 나 역할극을 알아. 신나가지고 다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면요, 기억은 역할극이다 라고 써도 점수 100점이에요. 맞다고요. 틀리지 않다고요. 근데 여기서 불필요 답안은요, 기억은 역할극이며 정답이에요. 이미 정답이에요. 그런데 역할극의 장점으로는 실제 내가 자신의 그 역할을 참여해봄으로써 뭐 단점으로는 뭐뭐가 있다. 쓸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역할극이다라는 거 100% 인정입니다. 아는 거 다 써야지 좋아요. 아는 거 다 써야지 좋은데 명쾌하게 단답을 물어본 경우는 그 단답만 쓰셔도 훌륭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기억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을 써라. 그 명칭을 쓰라는 거죠. 자, 요즘 문제 트렌드입니다. 요즘 문제 트렌드는요, 서술할 거는 완전히 서술하시오라고 나오고요. 명칭으로 나올 건 명확히 단답형으로 명칭을 쓰시오라고 나와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는 거 다 써라는 이런 문제에 아는 거 다 쓰라는 거예요. 제가 그 23년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기 하강, 만기 하강, 변이성 하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거는 그 자궁 컨트랙션인데 자궁 수축이 진행됐는데 점점점점점 이어보니까 페탈이 어때요? 그 이후에 하강점을 찍죠. 그래서 이거는 조기 하강이다, 만기 하강이다, 변이성 하강이다? 만기 하강이었어요. 아직 여성을 공부를 안 하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가로 안에 기억이 들어갈 태아심막동 양상에 명칭을 쓰세요. 만기 하강이다. 그래서 기억에요. 만기 하강이다 라고 쓰면은 정답이라고요. 만기 하강이며, 뭐 예를 들어 만기 하강이며 자궁 수축의 극기 이후에 태아심박동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물론 정답이에요. 맞지? 왜 아니야? 맞는데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요. 시간 낭비라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 기전을 서술할 것, 원인을 서술할 것, 여기에다가 훌륭하게 더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아예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으면은 서술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채점할 때도요,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문제를 출제를 할 때도 서술형 있잖아요. 서술형에서 뭐뭐이다 라는 거 안 쓰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해요. 애들한테 꼭 얘기를 해줍니다. 니네 이거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면 마이너스 1점이야. 그래서 서술형식은요, 꼭 설명을 잘 해줘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만기하강이다. 자, 근데 니은 볼게요. 자, 니은에 들어갈 체의명. 이거는 이제, 이 체의를 하시면 조금 증상이 개선될 거예요. 라는 지문이 있었어요. 내가 지문 안 갖고 왔지만, 그 개선되는 체의명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 이유, 상태가 왜 개선됩니까?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는요. 자, 니은은 좌측이다. 일단은 그 명칭 맞았어요. 자, 좌측이를 통해 태아 상태가 개선되는 이유는 이렇게 친절하죠. 너무 친절하죠. 그 개선되는 이유를 쓰래요. 나는 사실 서술 형식에서 가장 지향하는 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향점. 좌측이다. 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똑같아요. 근데 채점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친절한 답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좌측이를 통해 태아 상태가 개선되는 이유로는 앙아이시의 커진 자궁이 하대정맥을 압박하여 심장 기환량을 감소시키고 이는 곧 모체의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자궁 태반 혈류에 역시 감소하게 되는데, 즉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감소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좌측이를 취해주면 이거는 사실 너무 아는 걸 다 쓴 경우죠. 근데 이럴 때는 아는 걸 다 써줘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러나 좌측이를 해줄 경우 이러한 혈관 압박이 사라져서 모체류의 혈류 기환량이 개선되고 자궁 태반 혈류 역시 증가한다. 즉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태아의 생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써줬어요. 이거 완전 모범 답안이죠. 100점짜리. 그래서 앞에 좌측이를 안 하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좌측이를 해주면 이걸 통해서 개선이 돼요 라는 걸 앞뒤를 비교해줘서 설명을 해줬죠. 상당히 친절한 답안입니다. 그리고 온점, 만점 다 가져갈 수 있는 답안입니다. 자, 그래프 2번에 해당하는 태아 심박동 양상의 발생 원인을 서술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 2번을 내가 안 갖고 왔네. 그래프 1번만 가져왔네요. 자, 2번은 자, 제대 압박이 큰 원인이다라고 그 답안이었어요. 제대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제대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는 제대가 너무 길거나 양수가 적을 때 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뭐였냐면 변이성 하강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형성 하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변이성 하강. 자,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자, 이렇게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꼭 답안 공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답안 공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꼭 감수하셔야 됩니다. 아, 나 선생님 답안 나 잘 못 썼는데 이거 보여줘도 되나? 보여주세요. 뭐 어때요?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아, 선생님 근데요 너무 이 답안이 너무 심플해요 라는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선생님 답안이 너무 주저리해요 라는 답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저는요 진짜 추천하는 거는 N수생분들은요 제발 답안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봐야 내 답안의 문제점을 알거든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왜 점수를 못 받지? 답안을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해줘야 된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공부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하면 정답이고 이해를 못하면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게 쓰면 사실 그건 정답인지 좀 힘들죠. 채점자들도 세 명이서 채점을 하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채점하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므로 답안은 친절할수록 좋다라는 내용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은 꼭 친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명칭을 쓰세요 이런 거에는 굳이 주저리 쓸 필요가 없고요.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 때는 꼭 친절하게 답안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7번째 트렌드입니다. 약물 문제입니다. 약물 문제는요 사실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죠. 제가 3개년 약물 문제를 기출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23년 기출에서는 타목시펜이라는 약물이 나왔습니다. 자, 디귿 약물의 기전을 설명할 것이라고 나왔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무슨 약인지 몰라도 애초에 유방암 치료약이구나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떻게 이게 유방암 치료할까라는 기전을 잘 썼어야 되는 문제였죠. 제가 약물특강을 21년도에 성인 약물특강이랑 정신과 약물특강을 했는데 이때 뭐가 나왔냐면요. 21년도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인슐린이 왜 당을 그러니까 그 약간 고칼륨 혈증 시에 응급상황으로 인슐린을 씁니다라는 거 혹시 배우셨나요? 고칼륨 혈증 시에 인슐린을 쓰게 되는데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요 당도 없는데 병원에서 인슐린을 줬어요. 왜 인슐린 준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물론 그 앞에 이제 전제 내용이 뭐 신장이 안 좋아서 전해질 불균형이 많은 고칼륨 혈증에 대한 내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었고 인슐린을 줍니다. 기억에 이유를 쓰세요라고 나왔었어요. 아니 당이 없는데 선생님 우리 엄마가 인슐린을 맞는데요. 고칼륨 혈증을 떨어뜨려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전, 왜 고칼륨 혈증을 떨어뜨려 줍니까? 이런 기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메만틴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22년 기출이네요. 메만틴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메만틴 문제, 중증 알츠하이머 때 사용하는 약물인데요. 이런 것도 제가 전부 다 이 내용에서 강의를 했었던 건데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뿌듯했고 선생님들이 다 맞춰주시길 바랬는데 선생님들이 보통 메만틴 하고 뭐 쓴 줄 아세요? 돈의 폐질의 기전, 아리스토텔의 기전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틀리셨긴 했었는데 좀 아쉬웠다라는 거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약물특강은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메만틴의 기전을 쓰세요라고 나왔죠. 자, 22년 기준, 제가 말한 게 여기 있네요. 선생님, 저희 엄마는요, 당뇨가 없는데요, 인슐린을 함께 맞고 있습니다. 왜요? 왜 맞아요? 당뇨가 없는데? 인슐린은 당 높을 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슐린의 니은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할 것이라고 내가 했잖아요. 왜 고칼륨 혈증에 인슐린 맞습니까? 아세요? 아세요? NA? 세포 내로 칼륨을 옮겨주니까. 근데 세포 내로 칼륨을 옮겨주는데 어떻게 옮겨주냐?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자극해서 혈중에 있는 칼륨을 세포 내로 옮겨주기 때문에 혈중의 칼륨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뭔데? 생판 처음 들어요. 그죠? 완전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생리학 배울 때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러한 나트륨 칼륨 펌프, 뭐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정말 약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해부 생리학적 반응이 기전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약물 특강에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옆에 문제입니다. 22년 문제죠. 22년 문제 맞죠? 장관 내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대사산물의 배설을 촉진하고 장 내용물을 산성화시키는 약물이다. 이거 문제가 뭐냐면 뭐일 것 같아요? 간경병증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오마이신을 썼었고요. 그 위에 있는 약은 뭘까요? 장관 내 삼투압을 상승시켜 대사산물에 배선하고 뭐라고요? 락툴루즈. 맞아요. 락툴루즈. 자, 근데 보세요. 락툴루즈가 맞는데 혹시 병원에서 근무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 락툴루즈를 병원에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두프락스? 아무튼 그렇게 얘기한대요. 듀프락스. 근데 그 선생님들이 듀프락스라 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았어, 그때. 작년에. 근데 뭐라고 쓰래요? 약품의 일반명을 쓰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반명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꼭 이 약물 특강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일반명은요, 성분명이에요. 보통 이제 헷갈릴만 한 게, 일반명?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가? 타이레놀. 아니고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도 일반명이 뭘까요? 아제트아미노펜. 맞아요. 아제트아미노펜. 모르면 한글로 써도 답이에요. 한글로 쓴다고 안 까요. 괜히 스펠링 썼다가 틀릴 것 같으면 한글로 써도 되는데, 일반명은 성분명이에요. 타이레놀은 그럼 무슨 명이에요? 상품명. 판매하는 상품명.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를 찾아봤거든요, 아까.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몇 개나 있냐면 229곳이 있대요. 근데 아제트아미노펜이라는 약물을 229곳 거의 다 다를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지겐6, 타이레놀, 타세놀 등등등 다 뭐예요? 아제트아미노펜이에요. 근데 이거 뭐예요? 무슨 명이에요? 상품명이에요. 그런데 이 약물을 쓸 때 상품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제약회사가 몇 곳인데 절대 나올 수 없어요. 타이레놀 정답 아니고 이제식도 정답 아니고요. 타세놀 정답 아니에요. 아제트, 아미노펜이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꼭 성분명, 일반명이라고 한다는 꼭 그 안에 들은 주된 성분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일반명을 제시할 것이라고 얘기했으면요. 두프락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락툴루즈가 정답이었죠.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진짜 당연히 주는 문제였는데 일반명, 성분명, 상품명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답안이 이젠6가 되고 타이렌이 되고 뭐 탁센 레이디가 되고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뭐 이가탄이 되고 이럴 수 없잖아요. 뭐 홍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상품명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으니까 꼭 약물이 나오면 성분명을 쓰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귿, 네오마이신의 목적을 서술하세요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여기 터부탈린과 옥시토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거 또 이렇게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인데 요거는 여성 약물로 나타났어요. 자궁 내번증의 문제로 나타났었어요. 우리 자궁 내번증이 뭔지 아십니까? 자궁이 원래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궁 내번증은 뭐예요? 맞아요. 자궁이 이렇게 뒤집힌 겁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그러냐면요, 태반 유착 때 많이 그래요. 태반 유착이라고 한다면 이 유착이 뭘까요? 너무나도 단단하게 자궁 저부에 붙어 있는 거. 원래 여기에 이제 태반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뭐 탯줄 연결돼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분만 3개 때 탯줄을 떼야 돼. 탯줄을 떼야 되는데 태반이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어. 의사가 당기다가 같이 당겨 나오는 경우, 이런 걸 자궁 내번증이라고 하는데, 이 자궁 내번증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출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출혈이 엄청 많으면 우리가 올 수 있는 합병증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응? DIC도 있을 수 있고, 쇼크, 저혈량성 쇼크. 맞아요. 이 쇼크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당장이라도 얘를 다시 쑥 하고 집어넣어줘야 돼요. 근데 얘가 너무 단단해요, 지금 이 자궁 자체가. 그래서 터부탈린을 왜 씁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자궁근 이완제예요. 자궁을 이완시켜, 근육을 수축돼 있던 것을 이완시켜서 말랑말랑하게 해준 다음에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옥시토신, 자궁 수축 호르몬이죠.
왜요? 왜 쓸까요? 목적을 쓰라 그랬어. 기전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목적을 쓰라 그랬어요. 기전을 쓰세요가 아니에요. 목적을 쓰세요예요. 스터브탈린은요 자궁근을 이완시켜서 자궁 내번증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다라는 목적이 있고요. 옥시토신은요 자궁을 수축시킨다는 거는 맞아. 근데 왜? 자궁 수축시켜서 뭐 하려고? 뭘? 지혈.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궁 수축을 씁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약물은 사실은요 제가 아까 나중에 써있지만 주된 약물은 성인에 엄청 많이 치주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성에서도 약물 문제가 따로 떨어져 나왔고요. 정신과에서도 약물 문제가 계속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요. 공부할 게 계속 증가해요.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내는데 어떻게 해, 교수들이. 그죠? 그래서 이 문제 틀린 사람 정말 많았어요. 정말. 여성 공부를 따로 이런 자궁 내번에 대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성인 약물 공부를 많이 했으면 했지 이런 내용들을 안 했고 또 자궁 내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기정을 쓰라는 게 아니라 목적을 쓰라 그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이 조금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틀린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21년 기출 볼게요. 21년 기출에는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작용제가 뭘까요? 대항제가 뭘까요? 라는 거 물어봐서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분들 좀 짜증나요. 아니 작용제가 뭐고 대항제가 뭐고 우리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알고 있어. 근데 얘를 말로 쓰래요. 정의를 쓰래요. 뭘까요? 내가 당당하게 지금 이 대항제가 뭔지 말할 수 있다. 작용제가 뭔지 말할 수 있다. 대충 느낌은 알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건데 근데 정의를 쓰라 그랬어. 작용제가 무엇이고 대항제가 무엇입니까? 약물의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죠. 약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약물의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물은 뭐 이상하게 막 어디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상하게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자,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안전한 비마약성 진통제로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고요. 진통 효과, 해열작용, 항염증 효과는 없다. 자, 그러면 해열 무슨 제예요? 우리 대표적인 해열 진통제 뭐 있습니까? 안전한 비마약성 진통제 뭐예요? 아세트아미노펜. 여기서 보면은 약물의 명칭을 일반명으로 서술할 것 타이레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점수 하나도 못 받았어요. 타이레놀 쓴 사람들. 타이레놀 맞아요. 맞는데 일반명으로 쓰라며. 뭐 타이레놀 홍보해 주는 거예요. 뭐 이 교수들이 와가지고 야 이게 문제 니네 이렇게 내줘서 해주면은 뭐 답 맞춘 대로 뭐 몇만씩 주겠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이 정답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나는 주는 문제라고 생각해. 정말 주는 문제는 맞춥시다 제발. 그죠? 그 다음 자 콕스 억제제와 비교했을 때 리을의 장점 위장관계 관련해서 나타내라. 야 이거 지금 우리 이거 뭐예요? 우리가 지금 비스테로이드 제제 소염제라고 나와 있어요. 엔세이드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 약물 문제가 되게 까다롭게 나왔어요. 이거는 주는 문제였는데 뭐 작용제, 대항제의 기전을 쓰라 그러지. 그리고 이거를 쓰라 그러지. 우리가 이제 보통 콕스라고 얘기한다면 사이클로옥시포나제라고 하는데 콕스 1, 콕스 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1은 뭐고 2가 뭔 줄을 알아야 돼요. 1과 2를 비교했을 때 2의 장점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대학교 간호학에서 양리학 수업을 하게 되면 콕스 1과 2를 비교하는 건 기본입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 이 1, 2 비교하는 거 사실 간호학을 공부를 하면서는 많이 공부를 안 해요. 양리학 수업 때 많이 하게 되지. 양리학 수업 듣고 솔직히 많이 까먹잖아요. 근데 양리학적 문제, 정말 양리학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위장관계 부작용이 적다라는 게 정답이었는데 콕스 1과 비교해서 서술을 해줬던 게 훨씬 좋았겠죠. 비교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제 성인 약물 특강에 가장 첫 번째로 항염증제를 제가 다뤄줬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웠던 문제가요. 자, 같은 해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 옆에 게 21년 기출입니다. 두 개 다. 자, 근데 보시면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코이드 약물, 호르몬 하는 역할이에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항염증 작용을 하네. 그럼 뭐 스테로이드 제제나 그런 거겠구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제제니까 스테로이드 제제겠구나. 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B의 작용을 억제해서 세포막으로부터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의 전구물질인 B가 생성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니은에 들어갈 효소의 명칭과 디귿에 들어갈 물질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니은에 들어갈 효소의 명칭? 효소? 갑자기? 디귿에 들어갈 물질의 명칭? 뭐지?
선생님들 당황했겠다 안 했겠다. 이때 당시에 당황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정말 다 틀렸어요. 이때 이제 교수님께서 답안 복기를 한다고 이제 선생님들 시험 보시면 아 교수님 저 답 이렇게 썼는데 맞아요 하고 이제 답안 복기를 해줘요. 근데 교수님이 본인만의 채점 방식으로 그 채점을 다 해주시는데 맞은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포스포리파제 A2랑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정답이었거든요.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맞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들어봤잖아. 그죠? 아라키돈산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포스포리파제 A2 들어봤어요? 간호학 임용 공부하면서 들어봤어요? 어떤 강사 책에도 포스포리파제 A2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어디 있냐? 간호학과 책에 있었어요. 양리학 책에. 정말.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틀렸었죠. 아니, 포스포리파제 A2가 나올 게 뭐야 갑자기. 그죠? 약물이 점점 어때요? 딥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약물 공부는 꼭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성인 약물 특강에서 다 다뤄줬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짜증나는 건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테오필린 어떤 데 쓰는 약이에요? 천식 맞아요. 테오필린은 천식 약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 테오필린은요 치료 지수가 낮기 때문에요. 뭐 어떻게 그렇게 쓰시면 안 된대요 라는 문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테오필린은 치료 지수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치료 지수가 낮다. 그래서 뭐 10인가 20인가 뭐 기준치가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치만 외웠다. 치료 지수가 낮기 때문에 10인가 20인가 어쨌든 그걸 넘으면 안 된다. 그러나 치료 지수가 뭐예요? 치료 지수가 낮다는 건요. B와 B 사이가 좁다는 거예요. 약물의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약물 자체에 어떤 뭐 치료 지수가 낮아요. 치료 지수 알지? 10이야. 예를 들어 뭐 20이야.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10이야, 20이야 딱 했어. 근데 그게 나온 게 아니라 문제가 치료 지수가 낮는데 치료 지수는 뭡니까? 라는 게 나왔어요. 약물의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용제, 대양제, 치료지수. 우리가 전부 너무 애매해요. 아는데 설명을 못 하겠네. 정의를 쓰라 그러니까 못 쓰겠네.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요.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물의 기본적인 내용이 묻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된다. 21년에는 작용제, 대양제, 20년에는 치료지수가 나왔어요.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약물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성이 무엇인가? 내성이 무엇인가? 교차내성이 무엇인가? 반감기가 무엇인가? 반감기가 뭐예요? 맞아. 약물의 용량이 반으로 주는 시간. 그럼 내성은 뭡니까? 의존. 그죠. 의존이랑 관련이 있죠. 그러면 오케이. 내성은 어느 정도 비벼쓰기로 좀 쓸만해. 오케이. 자, 근데 교차내성이 나왔네? 교차내성은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약물 막 준비 열심히 했어. 막 강의 듣고 막 혼자 공부하고 노트 만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 나왔네? 교차내성이 뭐예요? 약물의 화학구조나 분자구조가 너무 비슷해서 같은 약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교차내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쓸 줄 아셔야 된다. 이것도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자, 어디 보시라? 찬스특강, 약물특강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약물의 주는 주로 성인간호학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간호와 여성간호에서도 출제 경향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도 교수님이랑 말씀을 해서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성인 약물을 저번에 다뤘을 때 100%의 성인 약물 다 다루지 못하고 한 7, 80% 정도의 성인 약물을 다뤘었거든요. 근데 올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모든 약물, 저희 임용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약물을 좀 다뤄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좀 그런 기획을 조금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찬스특강으로 약물특강으로 다시 23년 리뉴얼 버전으로 와서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학교보건 문제입니다. 법령 문제인데요. 법령은요 꼭 뭘 기억해라? 명령권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이거밖에 안 나와요. 법령 딱 나오잖아요. 누가 이거 하라고 했니? 학교장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환경복지부 장관이요. 행안부 장관이요. 엄청 나와요. 이거. 우리가 왜 그것까지 외워야 되나 모르겠어 사실. 안 그래요? 좀 짜증나요. 근데 명령권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보통 명령권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법은요, 법 명칭 그대로 작성하셔야 돼요. 법에 나온 명칭을 그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점수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법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써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꼭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 보세요. 23년 기출입니다. 신고 의무자 기억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 니은입니다. 신고 시기는 언제입니까? 니은에 들어갈 내용. 이것도 구청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 따라서 써라. 근거 나와 있죠. 법에 따라서. 자, 23년에 나왔던 기출입니다. 또 오른쪽 보시면요. 학교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땡땡이가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것도 누굽니까? 이런 문제, 명령권자 문제가 나왔어요. 꼭 이렇게 명령권자가 누군지를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요. 22년에 나왔던 기출이거든요. 기억에 해당하는 숫자,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이번의 유형을 쓰세요. 그러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794호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의 내용으로 쓰세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 몰라.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응급 입원 절차에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땡7 입원에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버지가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 이게 아마 자발 입원인가? 자의 입원인가? 자발 아니면 자의였어. 자발 입원인지 아니면 자의로 입원하는 건지. 아무튼 이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의라고 정답이 자의 입원이라고 합시다. 자발 입원이라고 썼어요.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입원을 신청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자발 입원 썼는데 사실 의미는 같죠. 자의 입원이나 자발 입원이나. 근데 다 정답을 인정을 못 받았다. 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서술하시오라는 내용은요. 내용이 살짝 바뀌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생리적 빈혈이라고 합시다. 여성에서 가성 빈혈이죠. 가성 빈혈이 왜 일어납니까? 혈구의 양보다 혈장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혈액이 희석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아요? 혈장의 양보다 혈구의 양이 더 적기 때문에. 그죠?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지. 혈구의 양보다 혈장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혈액이 희석됩니다. 랑 혈장의 양보다 혈구의 양이 더 적기 때문에 혈액이 희석됩니다. 같은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서술하지오는 의미만 같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에서 물어보는 거는 꼭 그 명칭 아니면 틀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술하지오는 사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순서가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거는 법에 나와 있는 명칭을 꼭 그대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21년 기출 1번 문제 보시면요. 법률에 제시된 명칭으로 쓸 것. 자, 두 번째 거. 법률에 제시된 명칭으로 쓸 것. 법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 좀 짜증나긴 해요. 법 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죠? 자, 9번째 마지막입니다. 커트라인 확인하십시오. 커트라인 확인은 꼭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본인의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임용 공부 왜 합니까? 합격하려고. 아니에요? 합격하려고 하는 거지. 자, 임용 시험이든 모든 시험이든 고시라는 것은요. 가장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나의 합격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솔직히 내 능력과 실력, 나 공부 진짜 많이 못했어. 근데 서울 쓰고 싶네? 난 집이 서울이야. 무조건 서울 가야지. 내가 서울 아니면 왜 가? 나 그럼 시험 왜 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시험은 합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력이 턱없이 낮아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런데 서울이나 광역시 이런 높은 지역을 쓰는 건요. 기피하셔야 됩니다. 정말.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요. 교사 인원은 감축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2027년 교사 인원 대폭 감소. 그 전에 합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서울 가고 싶다고 서울 쓰면 돼요, 안 돼요? 부산 가고 싶다고 부산 쓰면 돼요, 안 돼요? 경기도 쓰시고 그 주변에 뭐 경상남도인지 경상북도인지 그런 데 쓰세요. 일단은 합격부터 하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서 제발 합격부터 해라. 욕심 부리지 말자. 제발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커트라인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커트라인을 확인할 때도 경쟁률은 무시하십시오. 경쟁률은요, 허수도 진짜 많아요. 실제로 시험장 가보면요, 시험 보러 오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이게 막 비어있다니까, 시험장에. 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쨌든 시험 원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경쟁률에 포함이 돼야 안 돼? 포함되죠. 근데 실제로는 안 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제가 최근 6년 동안의 커트라인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19, 20, 21, 22, 23년도 거까지 커트라인을 공개를 해왔는데
광주 볼까요? 광주 잠깐 볼게요. 광주 보시면요.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요, 지금? 이거 16대 1 미쳤어요. 어디야? 어딨어? 광주 16대 1이 경쟁률이라고요. 경쟁률 보고 쫄아서 써? 못 써? 못 써. 어떻게 써? 16대 1이라는데 어떻게 써요? 안 그래요? 근데 점수 어때요? 79.67점이에요. 그런데 자, 놀라운 건 충남과 충북을 볼게요. 유일하게 경쟁률이 7을 넘겼어, 못 넘겼어요? 7을 못 넘겼어요, 얘네들이. 딴 데 보세요. 7.9, 8.88, 7.77, 6 나오고 7, 16, 7, 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충남 볼게요. 충남은 6.93인데 커트라인 몇 점입니까? 80점이었어요. 경쟁률은 광주가 훨씬 3배가 셌어요. 근데 커트라인은 광주가 더 낮았죠. 경쟁률에 쫄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경쟁률에 쫄지 말되 커트라인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커트라인도 사실은 좀 짜증나는 게요. 지금 충남을 말씀드렸으니까 충남을 말씀드려 볼게요. 21 쭈르륵 볼게요. 충남이 이렇게 그어봅시다. 보면요. 56.67, 54, 50, 60.33, 56.7 굉장히 낮은 점수로만 이어왔어요. 특히 작년에는요 대박인 게 작년에 22년 커트라인이거든요. 56.7 그러나 경기도가요 70점이었어요. 근데 그 작년 볼게요. 21년은요 경기도가요 60.67이었어요. 근데 충남 어때요? 60.33이에요. 야, 그럼 내가 만약에 자 생각해 볼게요. 점수 이렇게 똑같을 바에 나 충남 쓸까 경기도 쓸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수도권 좋아해. 그럼 똑같을 바에 난 경기도 쓰지. 경기도 써야지? 경기도 썼어요. 점수 어때요? 70점과 56.7 떴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69점을 받았네? 공부를 1년 더 했어. 69점 받았어. 충남 썼으면 어땠어요? 커트라인 플러스 13점으로 합격이었어요. 근데 경기도 써서 어떻게 돼요? 1점으로 떨어져요.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볼게요. 그래서 올해 사람들이 와 충남 미쳤다. 이거 합격의 도시 충남. 웰컴 충남. 나 오늘부터 충청도인. 충남 썼어요. 어떻게 됐어요? 80점 떴어요. 볼게요. 광주 79점, 대구 77점, 다 광역시죠. 인천 77점, 광역시죠. 대전 79점, 광역시죠. 충남 56에서 80 졌어요. 엄청 졌어요. 근데 사실 내가 커트라인을 공개를 했지만 경쟁률 보지 말아라고 얘기했지만 커트라인도 사실 믿을 게 못 돼요. 왜? 이렇게 눈치 싸움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토신지원해라 라는 말이 있지만 부동의 뒤에서 1등이 꼭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강원도는요 부동의 꼴등이에요. 강원도 선생님들 비하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객관적인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보세요. 올해 몇 점 나왔냐면 어디야? 강원도 71점 나왔어. 71점. 자 여기에서 지금 71점부터 낮은 데 찾아보세요. 없어요. 강원도가 제일 낮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볼게요. 커트라인 54점 나왔어요. 그 충남이 56.7 나왔는데 강원도가 54점 나왔어요. 이때 당시 서울 몇 나왔냐? 73점 나왔어요. 20점 차이 납니다. 강원도랑. 안 그렇습니까? 자 21년 볼게요. 54.33 나왔어요. 그때 서울 몇이에요? 68점 나왔어요. 14점 차이 납니다. 54.33보다 낮은 곳 있어요 없어요? 뭐야 여긴 뭐야? 전남 뭐야 이거? 광주인가? 아무튼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아무튼 강원도는 매년 부등의 꼴찌예요. 그런데 강원도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강원도가 면접이 그렇게 어렵대요. 면접이 정말 어렵대요. 커트라인 플러스 10점, 15점으로 합격해도 면접에서 갈린대요. 그래서 면접 나 좀 잘한다, 자신 있다. 강원도 쓰십시오. 1차 좀 편하게 합격하시고 면접 준비에 올인을 하셔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신지원을 해라라고 하지만 소신지원이라는 것도요. 저는요. 실력과 능력이 준비가 돼 있어야 소신지원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얘기했지만 2027년부터는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그에 따른 교사인원 감축이 시행이 되고 합격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합격해서 재임용을 보더라도 합격해서 보는 거랑 내가 지금 교사가 아닌 상태에서 재임용을 보는 거랑 엄청 큰 차이죠. 난 떨어지더라도 교사야. 예를 들어 강원도의 교사야. 근데 떨어지면 난 똑같이 N수생이야. 다르잖아요. 제발 합격부터 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합격할 수 있는 곳을 쓰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쫙 살펴보시고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걸 한번 본인들이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에 따른 지역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번 특강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 특강 때 뵙겠습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다음번의 주인공은 선생님입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세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위에 본인 이름 꼭 쓰세요. 예를 들어 저는 김인찬이니까 이렇게 써서 동기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을 써서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론 특강이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합격 전략 특강. 그래서 좀 제가 주관적인 내용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이번 특강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랬고요. 다음 특강이 또 있다면 그때 특강은 아마 이제 다음 특강이 있다면 그때는 아마 이론 특강이 되겠죠. 합격 전략 특강은 이제 학기 초에 했으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인데 토요일인데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1시간 내에 끝날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항상 이래요. 저는 교수님한테 1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뭐 2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하는데 항상 하게 되면은 약물 특강 한 번 하면 기본 2시간 이상, 해부생애 특강 하면 기본 2시간 이상이고 감독님 저 지금 몇 분 찍혔나요? 2시간? 이것도 1시간 생각했는데 2시간이 찍혔대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번의 주인공은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